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 김수환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광교 A17 블럭은 경기도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도랑 이야기가 된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7월에 경실련에서 이 해당 블럭을 두고 로또 분양이라고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이 저희 이번 정책에 좀 반영이 돼가지고 뭐 선회가 된 건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예.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이 소비자 선택권의 측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분양을 임대로 돌릴 수 있으면 임대가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지사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후분양도 시범 모델을 하나 하고 중산층 임대도 시범 사업을 하나 합시다라고 해서 이 A17 블록을 중산층 임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분양 사업을 하려던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임대로 돌렸을 때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서 새로운 모델을 잘 만들어서 임대에 버금가는 수익이 나오는 분양 모델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의 수준도 임대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주거 서비스 몇 가지 서비스를 추가해서 임대 아파트지만 분양 주택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로또 아파트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공공에서 분양할 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분양가를 최대한 많이 받게 되면 주변의 분양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분양하면서 분양 땅 장사하냐, 아파트 분양 장사하냐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렴하게 또 분양을 하게 되면 특정 소수에게 수분양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로또 아파트라는 또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문제고 싸게 팔아서 문제인 것이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양 아파트를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현재의 사업 구조에서는 그나마 분양 아파트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서민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를 욕을 먹으면서도 사실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임대로 돌려서 비슷한 수익률이 나온다면 그러면 중산층 임대로 해서 돈을 벌어서 서민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층 이 분양 아파트를 살만한 그런 수요층에게 임대 아파트를 한번 공급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경실련의 그런 지속적인 비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사실은 그런데 경실련이 그런 비판을 하기 전부터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저도 해왔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분양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분양했을 때 추정되는 사업 이익금이랑 이 임대로 돌렸을 때 이익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부지 자체가 아무래도 광교이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아무래도 수억 원에 달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인지. 왜냐하면 이 보증금이 높다고 하면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예 대출을 없앨 수는 없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출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도시공사의 어떤 그 부채나 이 재무에 영향력이 없는 건가요? 자산을 잡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츠에 출자를 하고 저희가 리츠에다가 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토지 매각 대금이 들어와서요. 그 부채 비율 자체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다시 출자를 하는? 매각 대금을 출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리츠에 지금 요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167억 원을 출자합니다. 근데 이제 토지 매각 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리츠에서는 그 자본금과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마련하거든요. 대출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도 대출과 ABS라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금융기법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고 근데 저희가 실제로 출자하는 금액은 167억 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추가적인 부채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도시공사가 그 3기 신도시 때문에 부채 비율 상향도 좀 네, 상태고 네, 맞습니다. 이런데 좀 영향은 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그 재무 구조에서 이 한 200억 미만의 167억 원 정도의 출자이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굉장히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출자 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의 10%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출자 자체를 좀 더 출자 금액을 좀 줄이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자본을 좀 더 늘리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른 도시공사보다는 훨씬 출자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은 아주 소액이다. 예. 전체 사업비 규모가 4,450억이고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은 167억 원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부채 증가 효과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셨던 게 이게 월세 수준 말씀하시는 거죠? 월세 수준하고 분양했을 때랑 예. 지금 월세 수준이 일반 공급분의 경우에 보증금을 최고 많이 받을 때 2억 5천까지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월세가 67만 원입니다. 물론 이 2억 5천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보증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뭐 낮추게 되면은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월세가 100만 원은 좀 넘지 않게 한번 해보자라고 설계를 하니까 보증금 2억 5천에 67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 이건 주변의 인근 시세보다는 확실히 싼 겁니다. 예, 인근 시세보다 확실히 싼 거고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분양 대비해서 분양을 했을 때의 예상되는 MPV 순현금 흐름이 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리처 사업으로 했을 때의 순현금 흐름이 한 6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도 저희가 추정한 게 있습니다만 내부 수익률이 약 이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 5.25% 정도 되고요. 분양 사업하고 비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분양했을 때. MPB가 더 우월한 평가 방법이라서 예. 네. 그래서 MPV나 순현재 가치나 그 내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대등하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 세수원신문의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그 주택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서민이나 중산층한테. 근데 뭐 이게 획기적인 어떤 정책처럼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미 선진국에서 덴마크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정책들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견인을 건설 쪽하고 금융권하고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엉망을 만들어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와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하니까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획기적이라고 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게 중산층에만 해당되는 건지 또 어떤 서민한테도 어떤 차후의 혜택이 있는 건지 길이 그리고 이게 어차피 뭐 분양이잖아, 대출이잖아, 임대료나 돈이 지불되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뭐 처음에 저희가 한번 수원시청을 들려서 법원 지금 A블록 17단지인가요? 광교 이쪽이요? 예. 매각이 안 됐다고 들었었어요. 자리가. 그래서 광교 개발 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산정하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같은 땅을 놓고도 기자님 송가했지만 질문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랑 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개발이익 산정은 토지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토지 매각대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이 분양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각대금이 감정가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팔든지 간에 감정가로 산정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뭐 개발이익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감정 금액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사업 방식하고 그 개발 이익은 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양 대신 이자를 내는 그 분양할 경우에는 이자를 내는 거고 이 임대하는 경우에 월세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이 월세를 내는 것이 분양받을 때 이자보다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자를 내는 방식보다 월세를 내는 방식이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자라는 것은 어떤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등락이 심한 겁니다.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를 낸다는 것은 원금이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액의 원금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죠. 근데 이 월세를 내는 것은 원금이 없잖아요. 예. 가계 총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등락이 많지가 않습니다. 월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훨씬 더 가계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이익이다. 그리고 실제로 금액적으로도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 그 정도 질문을 좀 또 돌아주세요. 선진국에서 한 거 이 말씀도 하셨는데 선진국에서도 예,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하고 있는 모델 우리가 또 그대로 하기가 또 어려운 게 우리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최초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환경에 환경인권 정재혁입니다. 경기도에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데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지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광교의 그 다른 분양하는 최근에 분양된 데는 서울의 강남에 호가는 지금 분양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2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양가가 문제가 판교에서는 좀 심각해요. 분양가나 임대가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예. 그 저희가 이름은 중산층 임대주택에 붙여놓았습니다. 이 중산층 임대 이름을 붙여놓은 거는 이게 기존의 임대주택이 좀 다르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 대상층은 분양을 받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빚내서 집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게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내가 빚내서 집을 사야 되나 이게 고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양 대상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이 임차인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범위를 설정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럼 중산층이 분양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 사실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분양을 대체하는 모델이다. 그 분양을 받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20년 후에는 예. 그럼 20년 후에는 저희는 사실은 20년 후에 민간에 팔아버리면 이게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저희 공사가 출자하는 다른 니치에 매각하는 조건을 붙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출자하는 다른 니치에 매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 니치가 또 임대를 합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공사 입장에서는 영원히 임대하는 것입니다. 분양하지 않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분양하지 않고요. 임차인들은 이제 20년 있다가 다시 한번 예,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뭐 그때는 한번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20년 정도 되면 사업 구조를 한번 끊어서 새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리츠가 언젠가 청산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천년만년 가는 리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능한 방식은 한 20년 정도 있다가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츠를 설정해서 글로 넘겨서 다시 임대하고 또 구조를 새로 설계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반 분양이 보증금액 2억 5천에 월세가 67만 원이고, 근데 이게 2023년 6월에 입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과연 그 2023년이면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4년 정도 지나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조금 이제 금액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비가 너무 비싼데 2억 5천에 67만 원이면 그 정도면은
그 주위에 있는 교통 인프라라든가 인프라가 더 좋은 그 지역의 아파트가 충분히 월세 개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거를 더 금액을 더 낮출 수 있는 뭐 방향은 없지 않나요? 혹시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는 아니,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금액은 지금 현재의 추정인 것이고요. 단순한 임대가 아니고 주거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네, 수도일보. 수도일보의 김대일 기자인데요. 우리 그 사장님께서는 그 저기에서 오셨죠? 성남에 예, 성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남의 그 공공임대 아파트가 네.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의 그 분양가가 그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년 5% 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민간 주택 사업자들이 네. 계속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45만 원 월세를 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지금 113만 원까지 월세가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임대주택 리즈에다 이 사업을 맡기실 때 그러면은 매년 그 법적 인상금이 가는 금액이 5%인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주택 리츠에서 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 픽스된 금액으로 20년을 살 수 있는 그 건지.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률이 제한이 있는데요. 저희는 2%입니다. 예, 연간 2%. 예,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이 월세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막 오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률 상한 2%로 정해서 예, 설계한 겁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입니다. 예, 월세도 2%. 예, 예, 2%입니다. 예. 네, 답변 되셨죠?